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더. 네,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먼저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박진원 원장님하고 악수하느라 숨을 헐떡헐떡 거려가지고 지금 급하게 돌아오느라 김용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하입니다. 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성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당 두 분, 야당 두 분, 총 4분의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6월인데 폭염이 아주 일찍 찾아와가지고 오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인하 전 청와대 행정장관께서 대신 나와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던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그 정치적인 승부수를 좀 띄운 것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 만약에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 넘어왔는데 구속이 될 경우, 그럴 리 없겠지만 구속이 될 경우 그때 그 부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이 제1야당의 미래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두세 가지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이제 혁신위를 이제 세우는데 네. 이제 그 김은경 혁신위의 그 첫 발에 좀 뭔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본인이 먼저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이 되지 않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당내에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이재명 다음으로 돌아가고 이재명이 진짜 어떤 정치인이나를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그 승부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다음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이제 법원에 뭐 영장이 청구되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멋있어 보이는 말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스텝이 꼬였죠. 그 예를 들면요, 이제 이성만 윤관석 사건에서는 이제 불체포 특권 동일한 사안에서 당시에 이제 처음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불체포 특권 때는 또 부결을 시키면서 오락가락한 모순된 행동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자꾸 정권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럼 끝까지 불체포 특권을 써서 방어하는 게 논리 일관적인데, 뭐 저는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는 그 대명제에는 제가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왜 그럼 과거에는 잘못된 수사를 하면서 보복을 운운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일관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또 논리 모순에 또 빠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 위반이라는 논란을 숱하게 겪었거든요. 기왕 포기하고 나가실 거면은 진작부터 포기하고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이미지를 보였으면 더 본인에게 좋았을 텐데,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매우 낮추는, 저는 그런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뭐 그건 김기현 대표의 평가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자의 그 발언이나 그런 철학에 기반한 일관된 좀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속내를 네. 매우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센 영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센 영장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들 좀 잔잔한 영장이 들어오니까 인자선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타이밍상으로. 이제는 그런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작에 나갈 거면은 진작에 나가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정권의 탄압이다 이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정당화하다가 예. 이제 와서 또 나간다고 하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모순에 또 빠진 것이죠.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한 세 군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법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체포동의안 이 구속영장 항상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세 가지 조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중대한 사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정도의 지금 발언을 했는데 내가 무슨 우려가 있겠냐? 나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사법부에 지금 메시지를 하나 던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 보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의 그 부결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뭐
이 당의 좀 부적절한 대응, 좀 미숙한 대응이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본인의 이런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으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국민들의 던지는 메시지, 내가 이제 책임져 보겠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대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여줘 보겠다라고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던지는 메시지. 네. 김기현 대표의 지금 내일 이제 대표연설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불체포 특권이 들어간다는 거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걸 아니까 원래 최고의 그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라 보고, 또 그 정부 여당 중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 예. 보고 이 정도면 매우 성공적인 메시지였다. 왜냐면 한동훈 장관 입에서 좋은 얘기를, 물론 뒤에 뭐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쭉 흘러왔었는데 처음으로 시나리오 밖으로 좀 이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군데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전략적으로 좀 유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선제 공격했다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그냥 뭐 아까 이인하 행정관께서 그 승부수 띄우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뭐 선제 공격이라도 말씀하셨고, 글쎄요, 그냥 뭐 그만큼 낭떠러지에 몰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사수하겠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한 번 더 국회로 넘겨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불체포 특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당내에서 친명하고 비명하고 싸우면서 근본적으로 혁신위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와중에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낭떠러지 상황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여기에 국민들께서 반응 어떠실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이미 뭐 본인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시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약하신 바 있는데 실상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여야의 반응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약속을 지키면 좀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늦었다. 뭐 별로 그렇게 기대 안. 좀 이 국민의힘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케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우리 다 같이 내려놓자라고 해서 좀 더 세게 나간다든가, 이렇게 좀 하나씩 치고받는 내용으로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면 좋은데, 네. 너무 뭐 이미 버스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대선 때 약속을 했고, 대장동 수사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본격화되니까 이건 탄압이다, 저항해야 된다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또 활용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전제가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정파적인 수사고 상당히 좀 부당하다 이러면서 저항을 했던 거거든요. 본인의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근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또 말을 또 뒤집는단 말인데, 이게 무슨 호떡 장사도 아니고 앞뒤로 계속 뒤집는데, 뭐 아까 우리 성추현 부의장님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니까 좀 그나마 다행인 거 아니냐, 뭐 일견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그럼 이 수사의 도대체 성격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90년대 후반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야당에서도 기획수사라는 말을 쓸까 말까를 가지고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기획수사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고 신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슨 말만 나오면 기획수사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죠. 김남국 의원 때도 기획수사, 그런데 뒤에 가서 사과하고, 네. 윤관석 의원 때도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또 기획수사 이러면서 체포동의안도 부결했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다 기획입니까? 아니면은 부분적 기획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늘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전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그 전에 일단 그 역대 정부 정권에서 보면 최소한의 이제 그 여야 간의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강력한 검찰권을 갖고 이렇게 사정의 칼날을 이렇게까지 휘둘렀던 정권이 있었나. 아까 그 기획수사를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지금 이 상황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균형추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이 상황이 이 기획수사의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야당이 헌법에 보장된 그 불체포 특권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바로 지금 정부와 정권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아유, 네. 지금 이거는 저도 균형 설명을 잡고 좀 드릴게요. 근데 네. 이거는 과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총량적으로 많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금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수사다, 뭐 불균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나 뭐 박형수 특검에 대해 수사를 안 하는 거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걸 수사하라고 말을 해야지 그거 수사 안 하니까 균형을 잃었고 그럼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다 조작이다 날조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아니, 그런 논리는 편파적이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왜 편파적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 그럼 특검을 하든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세게 항의를 하든 국민의힘 쪽에도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금 범죄 혐의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관점을 좀 매우 달리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기계적 형평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예. 적어도 여당은 체포동의안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하영재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왔을 때 저희는 다 통과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장을 실질 심사를 받게끔 했고요. 오늘 저희 황보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최소한 여당의 의원들은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희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퇴까지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회의원직 공직이라는 직에 있어서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보여왔거든요. 민주당하고는 달랐다. 예, 그래서 기계적 형평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네. 어느 정당의 어떤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든 수사를 기획 수사다, 뭐 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뭐 보복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한 수사라는 이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그걸 인정을 했을 때 대응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수사기 때문에 우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을 넘는 좀 과도한 수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보니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서 실질 심사를 한번 받아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갈릴 수 있는 것이지 이때는 뭐 이거는 보복이고 이때는 보복 이렇게 판단이 갈린 게 아니라 판단에 따라서 전략 대응이 바뀐 거라고 저는 봐야 된다. 그래서 갈린 것이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 일인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굉장히 편향된 자세를 전 보였고 그 비판했거든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정답이냐면요.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시정이 안 되면 한동훈 장관이라고 왜 탄핵을 못 합니까? 탄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국회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가능성까지.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잘못했지만 도발했으니까 우리 것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못하게 경쟁으로 민주당 가고 있거든요. 전 이게 저는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들도 부결을 시켜버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약속 지킨 대로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그럼 두 분은 법원에 가시겠죠?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 위반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한테는 아 원칙 있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거꾸로 됐다는 거죠. 민주당의 대응이. 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지금 저희 15분 동안 추가 질문 필요 없이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방 시간이 한 1분 한에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짧게 얘기 나누고 유튜브 후토크로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짧게요. 각자 정말 한 20초씩만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되게 길었습니다. 40분이 넘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보셨는지 아주 짧게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고 유튜브 후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부터 하면요. 그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신저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메신저의 문제였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초반에 나왔던 매일 아침마다 자문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정치를 정말 왜 하는지에 대한 매일 성찰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그 지금 우리 그 세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오늘 연설문에도 있었지만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이거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또 그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뭐 안전 다 위기가 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집권 1년 만에 정권 심판론이 나온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지적한 네. 그런 연설이었다 좀 평가합니다. 제가 네. 본 포인트는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성찰을 잘하고 내부 반성을 잘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워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각자 보신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네요. 김혜영의 뉴스 공감 오늘 본방 시간이 다 돼서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후토크로 저희 못다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의 뉴스 공감 사이다 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지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포인트만 아까 들어가 봤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부연 설명 들어볼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마지막에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전 그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을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요거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를 할 때 예. 적폐청산의 대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적폐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문화 우리가 갖고 있던 관습 이런 거에 녹여져 있는 것이 그런 적폐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서 적폐를 설정하고 이걸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는 주장을 해야 나중에 혹시나 우리 쪽에서도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내로남불소를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말한 민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에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뭐 내부에 뭐 총질하는 사람을 뭐 경쟁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나쁜 문화, 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뭐 편가르기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전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우리 당도 결속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너네들에 대해서 잘해. 너네들 체포동의안이나 통과시켰어야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내부 단속 잘하고 좀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내부에서는 뭐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는데 저는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라 고름 짜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잘 짜내야 우리의 목소리의 스피커 볼륨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저는 잘 들렸고 그 전체 내용 중은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거기에 좀 더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네. 그 아까 뽑았던 그 워딩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다 아실 텐데요. 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 3번 하면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책임 안 졌죠. 그리고 지선에서 패배했는데 책임 또 안 졌죠. 그러면서 가장 큰 왕관을 쓰겠다며 덤빈 게 이제 배지를 달고 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네. 물론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민주적 정당성은 있죠. 근데 그건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앞선에서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앞선을 묻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를 거야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을 이재명 대표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 윤석열 정부 잘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우 못합니다. 저도 지지했지만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국민 여론도 저랑 생각이 비슷해요. 한 70%가 가까이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도 낮게 나올 때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데 민주당도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를 실종시키고 한국 정치를 망가뜨리는 한 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메신저에 신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 연설 뭐 문구만 놓고 보면은 다 미사여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사여구를 좋은 문구를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그 메신저의 신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분이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힘을 얻는다. 저는 오늘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더라고요. 연설 도중에.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꼭 소리를 지르는지 그건 뭐 품격과 예의의 문제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내부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국민들이 좋아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 자체가 뼈아픈 지적이라는 반증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소리를 안 지를 수 없을 만큼 또 부끄러운 부분을 잘 지적을 했고. 그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그 발언 나왔을 때 또 소리 많이 예.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특히 그 오포 정권 그 네. 5가지를 포기한 정권 요 얘기는 안 했으면 제1야당 대표로서 직무유기가 아니었냐. 꼭 너무 필요한 얘기입니다. 명확한 지금 민생이 너무 정말 힘들고 뭐 물가 오르죠. 가스비 전기요금 다 오르죠. 그 민생 물가 다 오르죠. 그것도 경제 지금 저성장에 굉장히 계속 고착화되고 있고 정치도 지금 완전 실종 상태 아닙니까? 계속 검찰권 동원해서 야당 탄압 계속하고 야당 대표를 지금 집권 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총체적 난국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가 오늘과 같은
그런 워딩으로 그렇게 지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한 건데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뭐 굉장히 뼈가 아프셨는지 크게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누가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론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걸 지적할 게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만 뽑으면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정치하는지 매일 성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연설 전문에 보면 양회동 씨 내용이 나와요. 예. 물론 그러한 지적, 그 노조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내몰렸던 그 선택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한 이해 당사자들 몇 명이나 극단적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 극단적 선택하셨을 때 본인 어떠한 태도 취하셨습니까? 정말 정치를 생각하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자문하시고 성찰하시는 대표라면 적어도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가만히 계셨으면 안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외교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민주당 의원들 다녀오신 거 굉장히 칭찬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저 뭐 중국 가시고 네트워크 차원에서 야당이라도 중국하고 뭐 이런 교류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젠가요? 또 다른 팀이 갔다 왔잖아요. 예. 그 티베트 가가지고 이용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티베트에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0만여 명 정도 약 그 굉장히 많은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정말 인권을 내세우고 그런 가치 있는 정당이라면 거기 가가지고 당당히 말했었어야죠. 홍콩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피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마치 뭐 본인들은 대단한 뭐런 그 대중국 외교를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아까 뭐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해동 지대장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측근을 둘러싼 그 예, 예. 이거에 대해 먼저 책임을 졌어야 된다는 말씀. 예, 예. 내가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만 얘기를 한참 해가지고 다음 주제 수능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능 세대신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수능 맞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수능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니까 이번에 지금 수능 논란이 또 파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 또 고3들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 직전에 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임을 또 하기도 했는데 당정이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고 합니다. 이번 수능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대통령실에서 3대 개혁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 교육 개혁의 그림이 이 정도인지 저는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고요. 사실 대통령의 자리가 상당히 막중하죠. 아까 우리 이인하 행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참 뼈 아픕니다. 그렇게 영장 청구하고 수사 필요한 수사는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참 뼈 아픈데 지금 사교육 시장 얘기하면서 뭐 이권 카르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교육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이 수능 난이도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전 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4년을 더 가야 되는데 이 4년간 어떤 인재상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네. 그 백년지대계의 하나의 벽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교육 철학과 방향과 로드맵을 가지고 개혁을 해도 힘든데 그것을 교육과정 평가원 수준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격화되는 것은 저는 매우 실책이라고 보고요. 또 네. 하나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를 뱉어놓고 이건 와전됐다. 뭐 교육부 총리가 잘못했다. 전 이런 식의 메시지 관리는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영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더 좀 혼란을 부추겼던 면도 있었던 굉장히 것 무책임하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고 총리가 각주를 다는 네. 그러면서 총리에게는 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책임을 모습이 묻고. 그거 좀 책임 떠넘기기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을 것 같고 일단 시기적으로 이 정도로 감각이 없나? 어떻게 이런 식의 이런 발언을 이런 거의 뭐 시기적으로는 빵점이죠. 그러니까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뭐 자질이 좀 의심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 측면은 딱 한 가지만 지적하면 이게 매우 복잡한 문제잖아요. 네. 뭐 풍선처럼 앞을 누르면 뒤가 나오고 뒤를 누르면 앞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 어느 것 하나 그
장단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명확하거든요.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하고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도 60% 찬성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게 이 교육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 수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내뱉은 거거든요. 네. 수능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게 있어? 고쳐. 약간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나오신 건데 저는 여기 이 사안에서 뭐 교육 정책적 문제 이런 시기적 문제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전 대통령의 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이게 네. 저는 정치에 대비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여오는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간호법도 사실 후보자 시절에 자신의 발언에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똑같은 발언 다 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행정 수반으로서의 갖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말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더라는 그 위치는 실무자에게 내가 무한 책임을 질 테니 이 방향에 대해서만 어떻게든 네가 실무적으로 어떻게든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자기가 내뱉고 실무는 그냥 실무자가 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 문제가 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자질이 의심되는 게 네. 증명된 사안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공정수능 공정수능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정수능 얘기하면서 그 처방이 딱 하나잖아요. 킬러 문항 배제. 그러니까 네. 교과서 밖의 내용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이 교육계에서는 특히 고3 학부모들 입장에서 수능을 지금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시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사실상 그 고3이면 그 앞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10여 년의 세월을 이제 투자해 온 건데 5개월 앞두고 이 거대 개혁을 말 한마디로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정수능과 킬러 문항 배제의 그 연관성과 근거가 네. 과연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해서 사교육이 정말 근절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의 그 죄악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네. 또 이 책임을 관료들한테 이제 떠넘기는 듯한 네. 예, 그리고 또 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거기에 또 뭐 맞춰서 뭐 이권 카르텔과 뭐 이런 또 그런 발언하시는 거 이런 걸 좀 보면서 지금 제가 봐서 이 5개월 남은 이 수능 현장에서 피해 보는 거 학생하고 학부모들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네. 물수능, 불수능.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쉬운 수능을 내시겠다는 건지 어려운 수능을 내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혼란만 더 가중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말씀들 좀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전면에 나서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자문하고 들으라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고요. 어떤 대입의 결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네. 여기서 이런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아니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 보여도 좋다. 그러니까 장관들 직접 대국민 소통하고 이런 거 좀 자신 있게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부 장관을 경고하고 하면 아니 누가 장관들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총리가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 총리 하겠다, 책임 장관 하겠다 하셨는데 이때 지금 총리가 더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 상황에서 당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이 중심이 돼서 어쩐 직언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면 정부와 국민 사회에서 국민 눈치도 좀 보아가면서 정부의 어떤 목소리도 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저게 당정일체라는 말로 이제 딱 묶어버렸잖아요. 예. 제가 오늘 모 언론 기사에 여권 관계자라는 익명 인터뷰를 보고 정말 뜨악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 여권 관계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 수사하시면서 검사 시절에
매년 수능을 검토하시면서 교육 전문가 수준에 못지않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이 여권 관계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 엑스맨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니, 손가락만 그렇게 씻었다랑 보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전 진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전문가 수준의 식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이런 정말 어천가 같은 행태들. 네.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많이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오늘도 당정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또 이주호 장관은 정말 저는 이주호 장관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본인이 교육 전문가셨잖아요. 네. 정말 수십 년간 교육 행정을 담당해 오셨던 분인데 대통령의 어떤 그런 수준을 굉장히 높으시다고 하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이제 칭찬하셨잖아요. 네. 저는 학자시잖아요, 그분이. 학자로서 정말 자존심도 없나.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관이 대응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후배들 보시기에도 좀 부끄러운 행태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9월에 아마 이제 그 모의 평가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을 또 시행이 예정이라고요.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 해프닝들이 진짜 실제 그 문제에 반영되냐 난이도에 네. 그 킬러 문항이 배제되냐 이런 게 이제 9월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제 나올 텐데요. 확인이 될 거예요, 아마. 9월이면 수능을 한 뭐 2, 3개월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일 텐데 아마 그때 또 큰 혼란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에 이제 요 수능 이제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예. 그때 또 혼란이 너무 클 걸로 예상돼서 지금 대통령실과 그 교육부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야 좀 그나마 5달 남았지만 그 2달 앞두고 또 그 난리가 나면 더 긴박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이게 너무 지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빨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9월에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근데 같다고 저는 참 국민들께서 이 방송이 이제 사이다 톡이니까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저는 대통령께서 실언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 과거에도 뭐 과거 후보 시절부터 하면 너무 많고요. 뭐 최근에만 기억나는 것도 뭐 UAE 가가지고 뭐 이란이 적이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하고 뭐 미국 가기 전에는 뭐 중국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뭐 러시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이 굉장히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무게감을 모른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제가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교육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사교육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교육이 상당히 그 산업이 큽니다. 네. 이거 한 번에 다 못 없애고요. 또 없앨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교육을 줄여나가자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앱니까? 예. 그럼 과거에는 고액과외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말하는 사교육이라는 것이 이 과거에 소수들이 특혜를 누렸던 고액과외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퍼진 거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인식이 일단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수능이 쉬워지면 사교육이 사라집니까?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냥 1 더하기 1은 2 정도 수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문제가 쉽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죠. 이제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이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또 변별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불수능과 물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하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의 할 일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교육 철학을 말하지 않고 교육평가 원장 수준의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책임은 본인이 안 지고 교육평가 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학마다 가면은 뭐 어느 학교 사랑의 실천, 뭐 근면 성실, 뭐 정직 각 학교마다 이런 그 인재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거를 발표하시고요. 교육개혁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럼 왜 이렇게 질적 차이가 나느냐. 원인은 그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경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사교육 시장 교사들은 밤낮으로 경쟁하거든요. 무한 경쟁. 예. 그러니까 교사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은 그렇게 경쟁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방향이 좀 잘못됐다. 또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첨언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교육 개선 방향이나 윤 정부의 이 혼선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해주실 분. 좀 매우 부정적 얘기라 좀 우려스러운데 이 교육 정책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한 번 더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 교육부 공무원들이 아마 준비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은 이렇게 강압하고 책임을 넘기고 하면은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더 뭔가 일을 괜히 잘못했다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일을 만들어서 했다가는 지적을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숙이고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공무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컨트롤하고 교육 정책에
철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육 정책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교육 철학이 없고 교육 철학이란 게 뭐 모든 정치인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정치인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웬만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의 철학을 갖게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공무원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검찰로서 이 범죄자들만 다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진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다루는 법도 모르고 교육 철학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혼란스러워진 교육 정책이 올해 수능 보는 이 고3 친구들에게 최종적으로 피해가 갈까 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 전망이 네. 매우 어둡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정부 여당을 좀 많이 비판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권자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배경과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오늘 파리에 이제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실 수 있도록 좀 멋진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훈훈한 마무리로 근데 오늘도 급하게 오신 이인하 전 행정관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집권 1년 차 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근데 아직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번 결정을 일단 철회를 하고 적어도 1, 2년은 조금 공론화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서 학부모 의견도 듣고 그 적어도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까지는 혼란을 주지 말자. 네. 그건 지금 좀 용기를 내서 지금 오늘의 이 성급한 결론을 좀 유보하고 1, 2년 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좀 과감한 용기와 결단을 저는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공론화를 제안해 주셨는데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지 부모는 않겠죠? 또 어떻게 예. 될지 예.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이다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